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멘델의 유전 법칙 다들 기억하시죠? 완두콩처럼요. 키 큰 유전자, 작은 유전자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그냥 명쾌하게 딱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는 질병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부모님 중 누구도 앓지 않았는데 자녀한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분명 가족력은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유전될지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런 복잡한 질병들의 유전적인 실마리를 찾는 아주 강력한 현대 유전학의 탐정 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 줄여서 GAWS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수많은 단서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맨해튼 플롯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의 그래프도 함께 볼 거고요. 특히 오늘은 호상그성 식도염이라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질병을 예로 들어서요. 이 분석 도구가 실제로 어떻게 범인을 지목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대한 유전자 지도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찾아내는 이 여정, 청취자분께서 그 원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의 임무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비유하자면 수백만 개 조각으로 된 엄청나게 큰 직소 퍼즐 맞추기 같아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퍼즐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퍼즐을 나란히 두는 거죠. 그리고 두 그림 사이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핵심 조각 몇 개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 찾아낸 핵심 조각들을 지도 위에 아주 화려하게 표시한 결과물, 그게 바로 뉴욕 스카이라인을 닮았다고 해서 맨해튼 플롯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와, 퍼즐 조각 찾기라니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퍼즐의 전체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예시로 볼 질병부터 제대로 알아야겠네요. 호산구성 식도염, 영어 약자로는 EOE라고 하던데 저도 이번에 자료 읽으면서 처음 자세히 알게 됐어요. 이게 단순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식도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었어요.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지고 심하면 식도가 아예 좁아져서 음식이 목에 걸리는 그런 고통까지 겪는다고 해요. 근데 이 질병의 특징을 보니까 딱 떨어지는 유전병이 아니라 복합 특성을 가졌다는 점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발병률도 한 200명 중 1명꼴이니까 아주 드문 병은 아니고요. 환자마다 증상도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부분은 환자 대부분이 아토피나 천식 같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같이 앓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뭔가 되게 중요한 단서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점이 이 질병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왜 GWAS 같은 분석을 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주는 핵심 단서예요. 증상이 다양하고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자주 동반된다는 건요. 이 병이 하나의 고장난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여러 유전적 요인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환경적인 요인이랑도 상호작용하면서 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아, 그러니까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공범이 연루된 사건이라서 한두 명만 조사해서는 절대 전무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그래서 수사망을 도시 전체, 그러니까 우리 유전체 전체로 넓혀야 하는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유전 정보를 한 번에 샅샅이 훑어보는 전면 수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 GWAS인 거고요. 그렇군요. 원인이 복잡하니까 분석의 스케일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는 거네요. 자, 그럼 과학자들이 이 거대한 수사망을 어떻게 펼쳤는지 한번 보죠. 보내주신 자료에 소개된 2014년 연구를 보면 호상구성 식도염 환자 736명이랑 건강한 분들 9,246명의 유전 정보를 비교했어요. 근데 분석한 유전자 변이 개수가 무려 150만 개에 달한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 변이라는 게 그 SNP, 단일 염기 다형성을 말하는 거죠. DNA 염기 서열에서 글자 하나가 쓱 바뀐, 뭐랄까 개인별 오타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예요. 우리 각자의 유전체 설계도에 있는 미세한 개인차 혹은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150만 개의 오타들 각각에 대해서 환자 그룹에서 유독 더 자주 나타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150만 개를요, 일일이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작업인데 그 결과를 대체 어떻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맨해튼 플롯이군요. 저도 자료에 있는 그래프 보고 아! 했어요.
정말 이름 한번 잘 지었다 싶을 만큼 뉴욕 맨해튼의 그 스카이라인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죠. 자, 이제 이 그래프를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로축, X축은 우리 유전체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부터 1번 염색체, 2번, 3번 이런 식으로 22번 염색체까지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찍힌 수많은 점 하나하나가 방금 이야기한 150만 개의 유전자 변이, 즉 SNP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X축은 유전자 지도의 주소이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Y축, 그러니까 그 빌딩의 높이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Y축이 바로 이 부유포빔 핵심입니다. 각 SNP가 질병과 얼마나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의 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높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p-value라는 값을 변환해서 그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연관성이 순전히 우연일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빌딩이 높이 솟아있을수록 그 연관성이 우연일 확률이 극히 낮다는 뜻이죠. 아, 즉, 이건 우연이 아니야, 여기 뭔가 있어 라고 외치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Y축이 높을수록 우연이 아니라는 건데 과학에서는 보통 이 정도면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선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소위 말하는 커트라인 같은 거요. 저렇게 많은 점들 중에서 뭘 보고 이게 진짜 용의자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물론 있습니다. 보통 맨해튼 플러스 그래프를 보시면 중간에 빨간색 가로선이 하나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전장 유전체의 유의성 수준이라는 통계적인 커트라인입니다. 워낙 많은 변수를 한꺼번에 테스트하다 보니까 우연히 기준을 통과하는 가짜 신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 빨간 선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른 점들만이. 아, 걔네들이 진짜 용의자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용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 빨간 선이 바로 용의자랑 일반인을 가르는 기준선이었군요. 이제 그림이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럼 수백만 개의 점들 중에서 그 엄격한 기준선을 뚫고 솟아오른 진짜 용의자들을 찾아내는 셈인데 보내주신 자료의 맨해튼 플롯을 보니까 정말 몇몇 점들이 유독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더라고요. 그 마천루들이 바로 이번 연구의 핵심 발견인 거죠. 맞습니다. 수많은 낮은 언덕들 사이에서 우뚝 솟은 이 마천루들이 바로 이 지난한 분석 끝에 찾아낸 보물들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2번, 5번, 8번, 15번 염색체에 위치한 4개의 유전자 부위가 호산구성 식도염 발병 위험과 매우 강력한 연관성을 보였어요. 그 외에도 빨간 선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엿보이는 6개의 다른 후보 지역도 함께 발견됐고요. 드디어 범인들의 소속과 위치가 파악된 거네요. 그런데 이런 발견이 단순히 용의자 유전자 몇 개 찾았다에서 그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면 발현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유전학적 개념을 엿볼 수 있어요. 하나의 유전자가 마치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서로 달라 보이는 여러 특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해요. 실제로 이번에 발견된 유전자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아까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알레르기 질환도 같이 앓는 경우가 많다고 했던 거군요. 겉으로는 식도 문제, 피부 문제, 호흡기 문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뿌리에는 일부 공통된 유전적 원인이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전적 뿌리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져요. 예를 들어 다른 알레르기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약이 어쩌면 이 호산구성 식도염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가 이 질병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어요. 잠깐만요. 그 말씀은 지금 똑같은 호상구성 식도염으로 진단받고 옆 침대에 누워있는 두 환자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유전적 원인 때문에 아픈 걸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이건 마치 똑같이 열이 나는데 한 명은 바이러스 때문이고 다른 한 명은 세균 때문인 것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병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 비유가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현대 유전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기준으로 질병을 분류하고 이름을 붙여왔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이렇게 다양한 유전적 경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 같은데요. 솔직히 좀 충격적이에요. 그럼 이 발견이 단순히 학술적인 놀라움을 넘어서 실제 병상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이 모든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맞춤형 치료 또는 정밀의료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료에도 언급된 TSLP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의 활동을 차단하는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 TSLP 유전자가 아까 맨해튼 플롯의 마천루 중 하나였던 5번 염색체 부위에 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5번 염색체의 가장 높은 빌딩이었죠. 만약 어떤 환자의 발병 원인이 바로 이 TSLP 유전자 변이 때문이라면 TSLP 단백질의 기능을 막는 항체 치료제는 매우 효과적일 거예요. 병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TSLP 유전자는 멀쩡한데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2번 염색체의 CAPN14라는 유전자 변이 때문에 병이 생긴 환자에겐 어떨까요? 아, 그렇군요. 결국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초해서 병의 진짜 원인이 TSLP 타입인지, CAPN14 타입인지, 아니면 또 다른 타입인지를 구별해내고 그에 맞는 최적의 무기를 선택해서 공격할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그럼 이 연구를 통해 새로 발견된 CAPN14이라는 유전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단서인 셈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GWAS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예요. 기존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용의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실제로 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 CAPN14이라는 유전자는 식도 조직에서만 특이하게 발현되고 특히 환자의 식도 조직에서 그 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건 CAPN14 유전자나 이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유망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설계도를 얻은 셈이죠. 결국 맞춤형 치료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모든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각기 다른 치료법을 적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비용이나 시간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큰 숙제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전장 유전체 분석을 적용하는 건 아직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큰 게 사실이죠.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비용은 빠르게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질병의 근본 원인에 따라 치료 전략을 세우는 시대가 이제 막 문을 열고 있다는 거죠. 이런 GWAS 연구들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에는 특정 유전자 변이 몇 개만 빠르고 저렴하게 검사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유전체 탐정 수사를 함께한 기분이네요.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과 맨해튼 플롯이라는 도구를 통해 호산 구성 식도염이라는 복잡한 질병 속에 숨겨진 다양한 유전적 비밀을 어떻게 파헤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겉으로는 하나의 질병처럼 보여도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유전자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미세한 유전적 차이를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취자분과 함께 자료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싶어요. 이 문장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본질을 꿰뚫고 있거든요. 어쩌면 호산구성 식도염이라는 진단명 자체가 그 표현형을 설명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현재 증상만을 기준으로 내리는 질병의 정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진단명 아래에 이렇게나 다양한 유전적 원인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의 질병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어쩌면 먼 미래에는 호산구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은 사라지고 TSLP 유전자형 식도염 혹은 KAPN14 유전자형 식도염처럼 유전적 원인에 따라 질병을 훨씬 더 세분화하여 진단하고 치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이런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